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이 얽힌 사연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해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야기를 쓰게 되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집안의 외동으로 나고 자랐습니다. 형제가 없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랐죠. 특별한 재능이 없어 공부만 열심히 했고 4년제 대학을 나와 운 좋게 큰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특별한 고생 없이 굴곡 없이 나이를 먹었고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카이스트를 나온 수재였고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상당한 부자이고 인품까지 훌륭해서 이보다 좋은 결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두 분과 남편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시집살이를 하자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시댁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곳에 들어가 편안히 지낼 용기가 없어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며칠 생각해봤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올해는 아니어도 몇 년 같이 지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시집에 와서 살게요. 몇 년 같이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애기가 큰 결정을 해줬구나. 고맙다 고마워. 절대로 고생 같은 거 안 시킬 거니 괜한 걱정은 하지 말거라. 그럼요. 어머님이 이렇게 절 예뻐해 주시는데 당연히 걱정 같은 건 안 하죠. 그래, 아무튼 잘 됐다. 그럼 네 시숙과 손윗동서도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아, 큰애야, 네가 둘째 며느리 좀 잘 챙겨다오. 시어머니 말씀에 형님이 무뚝뚝하게 대답하더군요. 네, 어머님. 예쁜 동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할게요. 그래, 나도 잘 부탁해. 형님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잘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친해지리라 생각해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대궐같이 넓고 없는 게 없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방마다 화장실도 있으니 눈치 볼 일도 없었죠. 남편은 대기업에서 개발 업무를 하다가 시아버지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관심 있던 분야가 의료기기였고 전문적으로 개발하려고 카이스트 후배 몇 명을 스카우트 해왔어요. 그이는 현실적으로 돈이 드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피부과에서 사용할 미용 의료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피부과에 다녀와서 불만 있던 적 있어? 개발하는데 참고하게 좀 알려줘. 나 예전에 점 빼러 갔었는데 분명 점을 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제거가 안 됐더라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피부 리프팅도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짧았어. 아, 그렇구나. 안 그래도 리프팅 기계 설계 작업 중이야. 먼저 그것부터 하고 점 빼는 기계랑 문신 지우는 기계도 제작할 거고 또 레이저 시술 기계도 제작할 거야. 기존에 있는 기계들보다 효과가 훨씬 좋게 만들 거야. 오, 역시 카이스트 수제라 시작부터 다르네. 그렇게 크게 시작하는 거였어? 나는 의료기기라 그래서 청진기 같은 작은 거 만들 줄 알았는데 천재 양반은 다르군. 천재는 무슨. 나 학창시절에 공부만 열나 했거든. 노력파한테 천재라는 말은 신뢰라고. 그래, 노력파 양반. 사업 대박 나서 나 호강시켜줘. 그런데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불편하진 않아? 불편한 건 없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맨날 예쁘다고 우쭈쭈 해주시니까 좋기만 하지. 형수랑은 어때? 조금 어색하고 그러진 않아? 형님?
실은 조금 어색하지. 형님이 워낙 말씀도 없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으셔서 말 걸기가 어려워. 혹시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에이, 그건 아니야. 영수 원래 표정이 항상 변화가 없어. 사실 나도 처음엔 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무튼 우리 형이랑 형수가 성격이 똑같이 감정의 변화가 없어. 좋으면 좋은 내색을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선물을 사줘도 그 무심한 표정 그대로야. 어색하더라도 적응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될 거야. 1년 내내 무표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고 지내야지. 아무튼 2년 안에 사업 대박 내서 멋진 집으로 분가하자. 남편은 사업에 바빴고 저는 직장 생활하느라 거의 밤에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였는데 가정부가 둘이나 있어 집에서 책을 보거나 외출해서 개인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오셨어요. 아주버님은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자세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요. 대충 듣기로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집살이 한 지 3개월 만에 아주버님이 사업장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다른 사업하게 자금 좀... 뭐야? 또 말아먹은 거냐?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아니, 매번 돈만 까먹는데 내가 투자해주고 싶겠냐? 아버지, 재수씨도 있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창피하냐? 부끄러운 줄 알면 사업은 그만 집어치워라. 망신당하기 싫었으면 일을 제대로 했으면 됐잖아. 네가 사업장 두고 놀러 다닌 거 내가 다 알아. 대충대충 일 처리를 해서 망한 거 다 안단 말이야. 내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겠다. 그리고 사업자금 지원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그건 네 동생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 네 동생 밑에 들어가서 일이나 배워. 네? 성현님이 들어가라고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형이 동생 부하로 들어가요? 안 될 거 있냐? 넌 체면 같은 거 좀 내세우지 마. 형제끼리 힘을 합쳐서 일하면 서로에게 득이 될 거다. 게다가 너도 공대 나왔겠다. 기계 만질 줄 아는 놈이니 도움은 될 거 아니야. 성현아, 네 형 수현이 자리 하나 줄 수 있냐? 그야 당연히 있죠. 형이 절 도와주면 완전 땡큐죠. 알고 보면 형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형, 진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뭐? 그럼 나더러 네 밑에서 월급 받으라는 거냐? 형, 기계만 제작해서 유통되면 많이 챙겨줄게. 올해는 아니어도 형 사업자금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가족들 눈치를 보다가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쳤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래, 좋아. 나한테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으니 같이 해보자. 형제가 도와가면서 시도하면 잘 되겠지. 오케이. 그럼 형의 직함은 이사로 하자.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자. 결국 아주버님은 남편과 같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아주버님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며 함께 일하는 게 엄청 좋다고 했죠. 아울러 아주버님도 표정도 조금 밝아졌고 말수도 조금 늘었답니다. 재수씨, 제 동생이 밤에도 말을 많이 하나요? 회사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든지 귀가 따가워 죽겠더라고요. 네, 말 엄청 많아요. 잠자려고 하면 꼭 쓸데없는 수다를 늘어놓곤 한다니까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다고 제 남편 때리시면 안 돼요.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희 형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친언니랑 눈만 뜨면 머리채 잡고 싸웠었는데. 정말요? 설마 그럼 제 아내랑 싸우실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형님이랑 싸우겠어요. 그리고 형님은 청순하고 조신한 스타일이라 싸움이랑 거리가 멀잖아요. 저는 형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넌지시 칭찬했더니 여전히 표정의 변화가 없더군요.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항상 그 표정이라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아주버님과는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으니 곧 형님과도 가까워져서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이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 다 말기여서 얼마 못 사신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많이 놀란 모양이네. 괜찮다. 우린 살 만큼 살았어. 자식들 결혼한 거 다 봤으니 더 욕심 없다. 손주가 보고 싶긴 한데 그때까지는 살지 못해 아쉽긴 하네. 여하튼 우리가 아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지내서 행복했는데 이렇게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는 이성을 놓고 엉엉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형님은 여전히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걸 보니 진짜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아주버님도 크게 슬퍼하지 말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항암 치료를 2차례 받으시고 퇴원하셨어요.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누워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저는 두 분이 하루라도 더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직장 그만뒀어요. 의사가 말하는 시한부?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제가 두 분을 꼭 낫게 해드릴게요. 아가, 그럴 필요까지 없다. 우린 벌써 계획을 다 짜놨다. 시골에 있는 별장에서 지내기로 했어. 간병인이 고용해서 내려갈 생각이야. 그럼 저도 거기 따라갈게요. 데려가 주세요. 저 시부모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말려도 소용없으니 저도 데려가세요. 얘야,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시한부 시부모를 모시겠다니. 에휴, 천성이 선한 애라 이 생각부터가 남다르구나. 저는 진심으로 시부모님을 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놀란 눈으로 정말 그런 생각이냐며 연거푸 묻더니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짐을 싸서 미리 준비를 했더니 그제야 진심을 알고 시골 별장에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새아가, 그럼 1-2달만 같이 지내자. 큰애는 같이 지낸 세월이 3년이나 됐으니 더 바랄 거 없고 너는 이제 막 얻은 며느리이니 말동무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네, 그럴게요. 시골 가서 지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올라올게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저는 매우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시부모님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골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지만 주말마다 내려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주일 내내 내려가 있고 싶은데 시부모님이 일을 멈추고 오는 걸 바라지 않으시니 평일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로 저와 시부모님을 만나러 오겠다고 했죠. 그래서 시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들어갔어요. 요양사 출신 간병인 두 분이 오셔서 부족한 저와 수발을 들었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했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기로 했죠. 평일이 지나가고 주말이 오자 남편의 차가 멀리서 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남편과 아주버님 만날 생각에 들떠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여보 왔어? 당신 보고 싶었도. 여보도 나 보고 싶었디? 당신 애교가 많이 늘었다. 아버지 엄마한테 애교를 얼마나 심하게 부렸는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당연하지. 내가 애교로 건강을 되찾기에 노력 중이라고. 시한부 선고한 의사 선생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거야.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두 사람은 집에서 쉬겠다네. 다음에 따로 내려오겠대. 그래?
난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 이런 조용한 시골에서 만나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당신 참 노력 많이 한다. 누가 보면 시댁이 아니라 친정인 줄 알겠어. 여러 가지로 고마워. 우리 부모님이랑 시골까지 같이 와서 지내줘서 고마워. 그래, 항상 그렇게 마누라한테 고마운 줄 알고 지내란 말이야. 어서 들어가자. 부모님 기다리신다. 저와 남편은 같이 별장 안으로 들어갔고 시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내려와서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었고 늦은 밤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주버님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 모른 척하고 있으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시골로 따라와서 불쾌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기분 상할 일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보,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왜 안 내려오시는 거야?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유산 분할을 나한테 더 많이 해주셨어. 뭐? 그게 정말이야? 아버님은 왜 당신한테 더 주신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돈을 더 쥐고 있다가 형이 혹시라도 나중에 사업에서 실패하면 도와주라고 결정하신 거야. 형한테 재차 설명했는데 기분이 언짢은지 부모님 얼굴을 아직은 못 보겠대. 그랬구나.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화가 나셨구나.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 안 내려오는 건 좀 그렇다. 내가 같이 가자고 해도 정색하면서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못하겠더라. 아버지 엄마 앞에서는 형이랑 형수 이야기하지 말자. 그럼 당연하지. 입 조심할게. 아주버님 부부는 2달 더 지나고 나서야 별장에 한번 들러주셨습니다. 의사가 말한 기간보다 오래 살고 계신 걸 보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재수씨,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오셨으니 어머님 아버님 말동무에 드리고 가세요. 형님, 먼 곳까지 오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뭐? 동서가 왜 우리한테 고생하네 마네 그런 말을 해? 우리도 자식이야. 꼭 다른 사람 말하듯이 말하지 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장시간 차 타고 오셔서 고생하셨다는 의미였는데. 동서, 매번 그렇게 말꼬리 흐리면서 애교 부리는 듯한 말투 좀 고치면 안 돼? 듣는 사람 짜증나거든. 그랬다면 죄송해요. 나쁜 습관 고치겠습니다. 형님은 오랜만에 본 저에게 불쾌함을 드러내며 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아주버님 부부가 돌아가겠다고 나오더군요. 정말 잠깐 들렀다가 가셨죠. 재산 분할을 공평하게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대놓고 싫은 내색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라는 시부모님은 3년을 더 사셨어요. 두 분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임종 순간을 저와 남편이 함께 했어요. 저는 후회하는 거 하나 없이 시부모님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계속 살기로 했고 아주버님 부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집까지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버님 부부는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여전히 남편 회사에서 일했어요. 제가 시부모님을 간병하는 동안에 남편이 의료기계를 수십 대 제작해서 큰 매출을 냈고 아주버님도 적지 않은 돈을 벌어서 계속 남기로 했나 봅니다. 형제 사이는 비즈니스 사이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형님과 저는 왕래가 없어서 거리가 멀어졌고요. 남편 회사가 매출을 계속 올리자 회사 규모를 아주 큰 곳으로 이전해서 직원을 50명 이상을 고용했어요. 그이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제작된 기계들은 거의 전국에 있는 피부과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작하는 대로 출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중이었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적적하긴 했지만 남편이 있어 참을 수 있었는데 얼마 뒤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 회사 공장 천장에 달린 크레인이 무거운 기계를 잡아서 이동하는데 남편 머리 위로 떨어졌답니다.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사고였죠. 아주버님의 연락을 받고 영안실 앞으로 달려가 봤지만 남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끔찍한 사고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버티지 못하고 혼절해서 응급실에 누워 사흘을 자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차려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눈앞에 있더군요. 재수씨, 정신이 들어요? 동서, 우리 알아보겠어? 형님, 아주버님, 저 꿈을 꾼 거죠? 제 남편이 사고당한 거 그거 꿈이겠죠? 재수씨, 죄송합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그럼 그 애가 진짜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재수씨, 진정하세요. 이러다 또 혼절하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성현이 녀석 장례식 우리가 다 치렀어요. 편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 그만 정신 차리세요. 동서, 정신 차려야 해. 자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냥 큰일 나는 게 낫겠어요. 그 애 없이 이 세상을 살라고요? 아니요, 저는 싫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또다시 오열하다 정신을 잃었고 다시 깨어났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몇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 먹는 걸 거부하니 링거로 영양을 대신했고 깨어있는 게 불안하자 수면제를 놔주더군요. 한 달 만에 퇴원해서 돌아온 넓은 시댁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죠. 머릿속에 남편과 시부모님 생각이 가득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라면을 끓여 먹더니 나중에는 밥을 사 먹으러 외출을 하더군요. 제 자신이 밉고 싫었지만 몸이 그렇게 움직이며 살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봤어요. 다시 재취업을 할지 남편을 이어서 할지 고민했죠. 며칠 생각해보니 부족하지만 남편의 회사를 제가 운영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가 아주버님을 만났습니다. 재수씨? 여긴 어쩐 일로... 좀 나아졌어요? 네, 정신이 좀 드네요. 저 아주버님, 남편의 회사를 제가 운영해보려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당연히 남편의 회사의 명의가 저로 넘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표정 보니까 진심인가 보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재수씨, 이리 따라오세요. 말보다 서류를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 아주버님을 따라가서 조용한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 뭉텅이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회사가 아주버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그이가 공동명의로 바꿔줬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재수씨, 이 일에 대해 뭐 좀 알아요? 그리고 내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나 재산이 재수씨한테 갈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본데. 재수씨,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와줘야겠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동생이 남긴 돈이 다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건 알고 있죠? 꼴랑 3년 살고 그 돈을 다 삼킬 생각은 아니시죠? 아주버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제 남편이 남기고 간 걸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 남편이 사망하면 시댁이랑 유산 나눠야 해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변호사라도 불러줄까요? 아무튼 제 부모님 집에 재수씨가 지내는 거 싫습니다. 벌써 명의 이전했으니까 확인해보고 나가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 명의인데 왜... 우리 집도 공동명의로 바꿔놨어였어요. 내가 가만히 재산 빼앗길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주버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잔인하고 냉정한 분이셨어요? 에이, 진정을 말 더럽게 못 알아듣네. 경배!
여자 끌어내. 아주버님, 저 바보처럼 다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남편 유산을 내가 지킬 거라고요. 님이 니년 마음대로 해라. 정리 끝난 지가 언제인데 깝죽거리고 지랄이야. 에이, 재수없어. 저는 경비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거의 모든 걸 공동명의로 해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전했고 소송으로 붙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동명의라는 증명 서류가 있으니 시부모님 집과 남편 회사를 제가 갖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도 지키려고 했는데 절반 이상을 내놓게 되었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남편의 것을 빼앗기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법원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형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야, 동서. 깝치더니 꼴 좋다.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됐네. 부동산은 다 우리가 가져가게 됐고 현금 2억만 챙겨갔네. 그래도 3년 살고 그만큼 받았으면 많이 받았네. 안 그래? 형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제 남편이 세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리다니 정말 낯짝이 두꺼우십니다. 게다가 제가 시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이런 대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시한부 시부모님을 더 오래 살게 해드린 장본인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놓친내 뒷수발 좀 했다고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네. 여보, 제 착각이 많이 심하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나 끝까지 정이 안 간다. 에휴, 앞으로 볼 일 없는 년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자.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어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내가 두 사람한테 복수해 줄 겁니다. 인연이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너 받아간 2억까지 빼앗기고 싶니? 아주 그냥 개박살 내줘버릴까? 나 두 사람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두고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살 거예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꼭 복수하고 말겠어요. 여보, 쟤 말하는 거 들었어? 쟤 아직 꿈꾸나 봐. 서방님 없이 지가 무슨 재주로 우리를 이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아, 여보, 가자. 재수없다. 자, 침 3번 뱉자. tweak. 두 사람은 제 앞에 침을 뱉더니 비싸게 주고 산 외제차를 끌고 사라지더군요.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도리도 안 한 것들이 모든 걸 차지한 걸 보니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짐대로 사업을 해서 아주버님을 이겨먹을 계획을 세웠어요. 하늘에서 남편이 도와줄 거라 믿고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마케팅 사업을 열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하니 그걸 꼭 보여줄 생각이었죠. 시작은 생각 이상으로 잘 됐어요. 제가 과거에 소통했던 거래처에 연락을 돌리자 바로 일감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에 푹 빠지게 되었고 세상 떠난 남편 생각을 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에만 몰두했고 목표했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해가 2번 더 지나자 과거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세상 떠난 시부모님과 남편도 배신을 했던 아주버님 부부도 제가 잘 살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홀로서기 한 지 7년 만에 우연한 만남으로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견기업의 마케팅 업무를 받게 되어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담당자 옆에 아주버님이 앉아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재수씨. 재수씨 맞죠? 아주버님? 하하, 여긴 웬일이래? 나는 우리 차장님이랑 식사하러 왔는데. 뭐야? 설마 이 회사에 일 받으러 온 거야? 차장님, 저 여자랑 같이 일해요? 우리 회사 마케팅 맡아줄 뿐인데 이 두 사람이 가족관계였어? 가족은 무슨. 옛날에 제 동생이랑 3년 같이 살던 여자예요. 지금은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여자한테 일을 주시려고요? 에이, 생각 다시 해보세요, 차장님.
널린 게 마케터인데 이런 짜잘한 여자한테 일을 줍니까? 제가 최고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김 사장이 그렇다면 뭐 그러지. 저기 이지영 씨. 죄송한데 이 계약은 없던 거로 합시다. 차장님, 벌써 홍보 영상 대본까지 다 썼는데요. 영상팀이 대기 중입니다. 아직 계약 안 했으니까 취소해도 상관없잖아. 됐으니까 그만 나가봐요. 그 회사는 아주버님이 피부과 미용기계 제작 거래를 하고 있던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웃기죠. 제가 사전에 그런 것도 몰랐으니 제 탓이 크다고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방해 공작을 하더군요. 제 거래처와 거래할 회사들에게 일을 주지 말라고 일일이 찾아가 부탁했답니다. 아주버님 방해 때문에 손실이 있긴 했지만 다시 다른 회사를 찾아 계약하면 되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주버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더군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먹었던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회사를 크게 키운 데다 제가 어떤 것으로 어떻게 복수할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더 흘렀는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제 사업은 휴지 조각이 되어 날아가 버렸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폐업을 하고 말았죠. 남편을 잃고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버님은 남편이 기술로 제작한 미용기계를 1000대 수출까지 달성한 기사까지 나왔더군요. 제 남편이 받아야 할 명예인데 그걸 가로채간 사람을 보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고 감춰있던 우울감과 외로움이 드러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쉽지 않은 데다 바깥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 저절로 은둔 생활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예전에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보니 인생 사는 게 부질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남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고 다른 남자를 만날 마음도 없었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죠. 이런 저의 약한 정신력이 싫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남편의 곁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술이 필요해서 편의점에 가서 맥주와 소주를 사서 목구멍으로 들이붓고 얼큰하게 취했어요. 새까만 밤이었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딱 좋을 타이밍이었습니다. 육교 위를 올라가 밑을 내려다 보니 머리가 어질하더군요. 저는 괜한 생각을 했다고 판단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소리치더군요. 이봐요. 거기서 내려오세요. 인생을 그렇게 버리는 건 비겁한 짓이에요. 저 안 뛰어요. 술 먹고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거지. 뛰어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거짓말. 당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움직이지 마. 그러다 떨어지겠다고요. 아니, 안 뛴다니까요. 저 살 거예요. 잠깐. 당신은 이지영 씨 아니세요? 저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누구요? 잘 안 보여요. 가까이 가볼게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의 집을 따라갔고 모자란 술을 더 마시며 희끄무레한 먼 동이 틀 때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는 재혼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과 똑 닮은 남자였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편 사업을 도와주면서 제가 하던 사업은 잊어버렸답니다. 그 이에 회사가 성공하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찾아왔고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왔어요. 그중 가장 짓밟고 싶었던 인간들도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안으로 들이라고 해서 대표실에 앉아있는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수씨,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회사와 병합만 해주시면
해달라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주버님, 아니지. 이제부터는 그냥 아저씨라 부를게요. 제가 언젠가는 꼭 복수하겠다는 말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형님은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형님이 절 어려워하시네? 제 남편 재산 날로 처먹을 때는 기세등등하더니 지금은 비굴하게 꿇어앉아서 대가리를 조아리고 있네요. 인생 참 재밌죠? 그때 두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유는 3년 전 육교 위로 돌아가 이야기를 써야겠네요. 제가 육교 위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오는데 저에게 큰 소리로 경고하던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는 저와 아주 깊은 사이였습니다. 막내 사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주머니, 저 그냥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술 좀 먹었더니 헷갈렸나 봐요. 휴, 다행입니다. 그동안 제가 어르신 집에서 가정부로 일할 때 저에게 제일 잘해줬던 사모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저한테 잘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런 말씀까지. 아무튼 좋은 기억이라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나저나 아주머니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대학생이었나? 아무튼 똑똑한 친구로 기억하는데. 사모님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신 덕에 교육 잘 받고 졸업해서 일 잘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제 아들이 사모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모님, 이제 우리 연락 끊지 말고 지내요. 들려줄 이야기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럼 일단 아주머니 댁에 놀러 가야겠네요. 그래요, 얼른 가요. 그리고 사장님의 회사 다시 찾아야죠.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요? 회사가 아주버님 손에 넘어간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인터넷 할 줄 압니다. 그 정도는 알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모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인지는 댁으로 가서 듣겠어요. 가시죠. 그날 밤 시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아주머니 집으로 갔는데 의리의리한 대저택이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등록금을 내줬던 아주머니의 아들이 크게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늠름하고 멋진 남자로 변해 있더군요. 누나? 지영이 누나 맞죠? 와, 이렇게 우리 집까지 오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철현이 오랜만이네. 풋풋한 대학생 모습은 없고 늠름한 사내가 됐네. 멋있다. 누나, 저 누나랑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7살 씩이 나지, 이 녀석아. 너 누나한테 기어오르면 혼난다. 기어오르다뇨. 내 인생 최고의 은인인 누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나 나눠봐요. 그렇게 가정부 아주머니와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주머니가 시부모님이 암에 걸리고 일을 그만두고 떠나셨는데 그 이후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제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유산을 갈취당한 사연까지 늘어놓았죠. 그런데 아주머니 아들 철현이가 이를 듣고 저를 자기 회사로 데려갔어요. 철현이는 서울대 공대를 나와 남편과 같은 피부 미용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미국 투자자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했답니다. 누나, 제가 그 김수현이라는 누나 아주버님한테 복수해 줄게요. 제가 개발한 제품은 미국, 영국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 다음 달부터 한국에도 유통되니까 그 자식을 이겨줄게요. 철현이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멋있네. 누나 남편인 성현이 형님보다는 부족하지만 김수현 그 자식보다는 제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 복수에 저도 끼워줘요. 그렇게 철현이가 복수의 칼날이 되어주었고 한 달 뒤부터 미용기계가 유통되면서 한국에서도 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덕분에 아주버님 회사의 기기들은 모두 창고행으로 돌아갔어요. 가격부터 기능,
품질까지 모두 철현이 기기가 우수했으니 매우 당연한 결과였죠. 아주버님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3년이라는 세월을 버텼고 곧 부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철현이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망해버린 아주버님 부부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씨, 그리고 이철현 대표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회사 병 앞에서 우리 기기도 함께 써주세요. 아주버님, 제 남편 능력으로 그만큼 먹고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도 과하시네. 제 전 재산 모두 부도 막는 데 쓰였어요. 재수씨, 이제 우리 두 사람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세요. 동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구해줘요. 우리 아들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에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아요. 동서, 나중에 아이 낳을 거죠. 그럼 아이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판단해 주세요. 저 아이를 평안하게 키우고 싶어요. 이젠 하다하다 애까지 들먹거리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회사 병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내가 왜 여기로 들어오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당신들을 받아주려고? No. 그것보다 큰 이유지. 당신들이 10년 전에 한 짓을 밝히려고 부른 거야. 하늘나라로 간 내 남편, 크레인이 끊어지면서 기계에 깔려 숨진 내 남편. 그거 아주버님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 당신 부하 직원이 불었거든. 재수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동생을 해쳤다는 겁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당신이 부하 직원이 당신이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는 CCTV 영상을 가져왔어. 사고사로 꾸미려고 한 짓이 다 들어있는 영상을 받았단 말이야. 내 남편이 크레인 작업을 직접 하는 걸 알고 형이라는 당신이 사고를 만들었어. 네 놈이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제가 남편의 사고사 진실을 말했더니 아주버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증거 영상을 틀어서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 아주버님은 모두 퇴근한 밤에 혼자 크레인 조작을 하는 모습이 한참 동안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사고당하기 바로 전날의 영상이었죠. 아주버님은 영상 모두 삭제했다고 믿었는데 부하 직원이 미리 백업을 해두었답니다. 그 부하놈도 사실 똑같은 놈이죠. 그동안 그걸 빌미로 아주버님에게 돈도 받고 큰 직책까지 맡았답니다. 그런데 그놈이 얼마 전 암에 걸리고 시한부가 되자 양심선언을 하려고 저에게 찾아와 진실을 밝혔어요. 이걸 보고 할 말이 있으시나요? 이 괴물 쓰레기들아? 이걸 어떻게 손에 넣으셨어요? 이렇게 새어나올 리가 없는데. 당신 부하 직원 김현태 전무가 얼마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 몰랐어? 죽기 전에 양심 고백하겠다고 이걸 들고 찾아왔어. 난 왜 진작에 네 놈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고로만 알았는데 이런 검은 진실이 있다니 진짜 소름 끼쳐. 당신은 남편을 해치기 전에 모두 공동명의로 돌려놓았지. 그거 전부 위조해서 바꾼 거지? 재수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돈에 미쳤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동생 놈한테 더 많은 유산을 줘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미리 공동명의로 돌려놓은 거야. 그이 몰래. 그건 아니에요. 성현이가 직접 바꿔줬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며 바꿔준 거예요. 그럼 그이가 100% 줬더니 아예 싹 다 처먹으려고 내 남편을 사고사로 꾸며 해친 거다 이 말이네? 이거 완전 괴물이네. 그리고 형님도 이걸 다 알고 있던 거야? 네 입으로 말해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네, 맞아요. 동서, 이랑 내가 같이 공모했어요. 시부모는 밉고 동서도 싫고 서방님은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없어지길 바랬어요. 우리가 모든 유산과 회사까지 먹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동서, 진실을 말했으니 우릴 신고하지 않을 거지요? 나는 니들 신고 안 해. 내 손이 떨려서 신고는 못 하겠더라. 휴, 다행이다. 그럼 우리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동서? 우리 옛일은 잊고. 닥쳐! 협상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나는 너희를 신고 안 하지만 내 새남편 철현 씨가 미리 신고했어. 지금 형사들이 영장 들고 오는 중이야. 이제 곧 쇠고랑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거야. 니들은 변호사를 써봐야 지난 사건을 덮을 수 없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천벌을 받게 될 거야. 지금 방금 나눈 대화도 모두 녹취했으니 끝장이라고 이 괴물시키더라. 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10년 전 사고에 대한 진실까지 모두 밝혔습니다. 만약 부하 직원이 말기암 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놈이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이로써 하늘의 신들이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었고,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신고했다고? 영장이 벌써 나왔다니, 이런 젠장. 처음부터 우리 잡으려고 여기로 부른 거였어. 이 여우 같은 년 같으니. 여보, 일어서 우리 튀어야 해. 깜빵에서 인생 가져가기 싫으면 빨리 나와. 아이씨, 10년 만에 무슨 양심 고백을 해. 그 개자식은 시안 보면 조용히 되질 것이지. 우리한테 받아쳐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여보, 우리 미랑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일단 빠져나가자. 나가서 생각하자고. 두 부부는 회사 병합을 부탁하러 왔다가 덫에 걸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년놈이 사무실에서 뛰쳐나가 도망가는데 이미 형사들은 도착해 있었고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답니다. 이런 제기를, 내 인생을, 수정. 이런 제기를, 내 인생을 비굴하게 만들던 동생 놈이 없어져서 편하더니 이제 그놈 마누라년이 내 인생을 족질해. 너 이제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청부라도 해서 끝장을 보고 말겠어. 동서 이년아, 내가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겠어. 서방님에 이어 니년이 우리 인생에 불을 질렀으니 제가 될 때까지 너를 쫓을 거야. 반드시 이 수모를 돌려주겠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내가 그런 거 무서웠으면 시작도 안 했어. 나야말로 감옥에 있는 재소자를 사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거기서도 편히 눕지 못하게 해주겠어. 결국 두 년놈은 살기 가득한 눈으로 형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당연히 유죄를 받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었죠. 그리고 두 년놈의 아들은 안타깝지만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저는 천사가 아니라 그 년놈의 자식을 대신 키우는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복수로 괴물들을 끝장내버렸습니다. 전 남편의 유산은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천벌을 내렸으니 더는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을 위해 다시는 전 남편을 떠올리지 않기로 다짐했답니다. 이듬해 저와 남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아이였죠. 여보, 우리 아들 이름 뭐로 지을까? 글쎄, 당신이 지어줘. 당신이 똑똑하니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겠어. 그럼 빼어날 수, 어질현으로 지으면 어때? 빼어날 만큼 어질고 현명하고 마음 넓은 사람으로 살라고 수연이로 하자. 내 전남편 이름이잖아. 그래, 맞아. 당신 전남편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자고. 난 좋은데. 당신이 좋다면 내가 말릴 이유가 있나? 그럼 수연이로 하자. 우리 수연아, 엄마 봐봐. 까꿍. 우리가 너희 부모란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랑으로 널 키워줄게. 그렇게 제 남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저희 세 식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감옥에서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재소자 몇몇을 돈으로 꼬셔서 두 년놈을 괴롭게 해주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고달플 거예요. 제 사연을 쓰다 보니 눈물도 나고 속에서 분노도 끓어오르기도 하네요. 또 마지막 제가 했던 복수에 한이 풀리기도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